영화를 뭐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여러 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도 이 영화를 한 2년 전쯤에 처음 보고 이번에 다시 봤어요. 근데 처음 볼 때랑 다시 볼 때랑 감상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어떤 볼 때의 마음가짐도 다르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봤다가 다시 볼 때는 좀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감상해야 될지를 좀 미리 알고 마음 먹고 보니까 또 다르게 보게 되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관객분들도 아마 당황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내가 지금 뭘 본 건지 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의 또그 저마다의 또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오늘 대화 나누면서 그 감독님께 또 궁금한 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묻고 싶은 게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즐겁게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사 먼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택틱스를 연출한 다른 박근영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택틱스에서 우호 역을 연기한 최원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바이벌 택틱스에서 성령 성희를 맡은 성령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도 이 동명의 감독님을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근데 인연이 된 거는 이제 최원용 배우가 제 영화에서도 계속 같이 작업을 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인연이 된 건데 제가 이렇게 저와 이름이 똑같은 분을 그리고 또 같은 일을 하는 분을 이렇게 호명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되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낯설고 신기한 일인데 이렇게 좀 가늘게 연결된 느낌이 이 영화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되게 가는 연결고리를 이어가면서 만들어진 영화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 GV 조합이 영화랑 참 기묘하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원용 배우는 지금 두 명의 박근영 감독을 앞에 두고 있는 게 처음일 텐데 일단 소감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진행해 주시는 박근영 감독님보다도 사실은 옆에 있는 서바이벌 택틱스를 연출한 박근영 감독이랑 더 먼저 알게 됐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게 그 10년 전 단편 영화 벨리 투나잇이라는 단편 영화에서 그 스텝 중에 한 명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진행해 주신 이제 박근영 감독님 만난 건데 이름은 같고 또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은 똑같지만 연출하는 스타일은 서로가 완전히 다른 또 그런 모습이고 저는 봤을 때 지금 그냥 많이 또 신기하고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좀 기대되고 또 그런 시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제 마이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도 영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다른 GV를 준비할 때보다 제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영화의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우선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고민들을 하면서 이 영화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이 작업하신 방식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같은 게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영화를 처음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하시게 된 어떤 발상의 시작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 학교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제가 졸업 영화로 찍었었던 그 단편 영화의 일부분인데 거기서부터 확장을 한 거기도 하고 그것을 찍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제 인상들을 느끼거나 일들을 겪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인상들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것들을 풀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들이 쌓이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을 엮어요. 그냥 이 말 자체를 하고 싶어가지고 표현 욕구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어떤 조각조각들을 어떻게든 엮고 싶어서 그런 느슨한 연결고리 같은 지점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처음에 이게 소설이기도 하고 누가 선물을 해달라 그랬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단편 소설 같은 걸 혼자서 쓰거든요. 그 소설의 도입부가 이 영화의 도입부이기도 해요. 누가 생일 선물로 소설을 달라고 했다. 근데 그게 일기이기도 하고 내가 지어낸 거기도 하다. 그런 방식처럼 이 영화도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들이 쭉 시작이 되고 이어지고 단편들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인상들이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시나리오를 쓰신 거죠? 네, 시나리오는 썼는데 그 시나리오라고 할 것이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많은 어떤 보통의 영화를 연출하거나 작가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에 뭔가를 많이 적잖아요. 그것들을 쭉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섞으면은 하나의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커다란 덩어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고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저는 시나리오는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우들을 위해서 쫙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영화가 어쨌든 서사보다는 표현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였을 텐데 근데 어쨌든 시나리오를 쓰면 구성을 하고 순서를 만들고 어쨌든 그 메모된 조각들을 순서를 만들고 구성을 하고 하는 최소한의 그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작업을 그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셨던 걸까? 네. 그 구조라고 하면은 뭐 기승전결 이런 거는 당연히 애초에 생각은 안 했고 결말은 정해놨었어요. 이유는 찾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꼬린 지점은 있는데 그것을 가기 위한 길은 직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도 아니고 끊어진 몇 개의 길이 있고 그것들이 구멍들로 연결이 돼 있는데 반드시 이 구멍이 이 구멍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어떤 랜덤한 구멍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얼개를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씬들이 쌓이기는 했는데 그 씬을 쌓는 방식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녹차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앞에 것에 조금씩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달라지고 그 다음 씬은 앞에 것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조금씩 달라지고 이래서 조금은 그 시간대랑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비슷한데 다르고 이런 구조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의도한 것은 아니고 제가 글을 쓸 때나 이럴 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습관 같은 것이고 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이제 스스로도 파악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다듬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따가 편집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는 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게 그런 식의 어떤 그 꼬리 잡기 하듯이 시나리오 써 가신 거라면
원래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쓸 때 막 씬들을 구상을 한 다음에 그 씬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방식이면은 거의 쭉 순서대로 꼬리 잡기로 쭉 쓰신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 네, 저는 그 방식이 있는 줄 몰라가지고 아. 이렇게 썼고 이거를 저는 그냥 거의 쭉 썼고요. 근데 그런 고민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겨울 분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겨울 옷을 입고 나오는 분량을 뒤로 할까 앞으로 할까 이 고민은 했었는데 각각의 씬들을 막 뒤섞고 이런 고민은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앞에서의 어떤 쌓아올린 것과는 조금 그거를 차치하고 거기에는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이 지금 딱 눈앞 앞에 있는 씬들에서 연결고리를 조금씩 연결시켜 나간다라는 게 그 기존의 시나리오 작업 방식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작업 방식이어서 그 부분이 되게 신선하게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은 여러 사람이서 그런 게임 할 때 있잖아요. 한 장면씩 얘기하기 그냥 스토리 그냥 이어가는 식으로.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 혼자서 어떤 다른 어떤 이미지에 착안되는 것들을 이어나가신 것일 테고.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지금 영화의 시나리오가 감독님의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느낌일까요? 근데 저는 제 의식, 아까 그 박근영 감독님과 얘기를 했을 때 영화를 왜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남는 거는 그 재미라고 서로 어떤 일종의 합의 비슷한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제 의식의 반영은 맞기는 한데 너무 제 의식만 반영을 하면은 그냥 제 스스로는 뭐랄까 약간 반맛 없는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태도는 조금은 피하려고는 했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너무 그게 강하게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그 레고 같다고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이 완성될 그림이 있는데 그걸 맞춰 나가는 게 퍼즐이라면 이 레고는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 레고 조각들이라고 이 영화의 장면들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쌓다 보니까 나무가 되었네. 이렇게 쌓다 보니까 기차가 되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방식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여진 시나리오를 배우님들이 처음 받으셨을 텐데 배우님들도 물론 당황하셨겠죠. 그때 처음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우선. 저는 지금 옆에서 그녀가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고 저는 이 시나리오를 2020년 1월이었나 그때 이제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그녀로부터. 그래서 시나리오랑 그다음에 이제 긴 편지랑 같이 이제 이야기했는데 너무 기쁘고 이제 반가워서 이제 시나리오를 잘 읽어보는데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지? 막 시나리오를 해석하는 능력이 이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자책도 했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근영이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한 2-3시간 넘게 이야기한 게 이 편지는 뭐고 걔는 뭐고 얘는 다리는 또 왜 갑자기 절뚝거리고 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빠가 맞긴 해?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녀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형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고 저렇게 보는 사람은 저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 좀 뭐랄까 그 근영이 말의 어떤 몽상가적인 발상 그리고 또 이런 좀 난해하고 어렵고 좀 모호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근영이는 어떻게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식대로 찍고야 말겠다라는 그 집념과 자신감이 되게 높았어요. 사실 저는 이제 시나리오는 도통 이해는 안 됐지만
이 감독의 어떤 그 자신감, 집념, 고집 이런 거에 좀 믿고 좀 따라가기로 해서 선택을 한 거죠. 성령 배우님께서는 저도 똑같이 저는 단편 영화를 먼저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장편 영화를 찍는다고 되게 오랜 시간 뒤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읽었는데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 물고기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영화는 도대체 왜 만드는 거지 싶기도 하고 근데 원영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감독님은 엄청 단호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하기를 바라시기도 하셨고 또 본인만의 너무 고집이 있으셔서 근데 이 정도로 고집이 있으시면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단편 할 때는 이런 방식과는 좀 달랐나요? 비슷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진 않았어요. 아, 이해는 갔었습니다. 네, 그래도 감독님의 그 확신과 그 소신에 대한 어떤 좀 신뢰를 갖고 임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에서 확신을 얻기는 힘들었을 거고, 그다음에는 이 감독의 지금 저 단호한 모습과 저 뭔가 줏대 있는 모습을 한번 믿어보겠다였을까요? 맞아요. 제가 이 얘기는 진짜 GV를 갈 때마다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연기를 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감독님 되게 싫어하기는 하는데요. 감독님이 저한테 그냥 존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대신 저는 진짜 존재만 했습니다. 좀 이따가 연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저기 끝에. 네, 우선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도 보면서 뭘 보고 있는 건지 보면서도 끝까지 잘 몰랐던 경험이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인상적으로 느껴진 장면이 그 편지 다시 읽을 때 뭐라 그러지? 식물을 보고 있는데 그게 뭔가 뭐 마음이 뭔가 이상하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영화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저의 개인적인 감상이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그런 울림이 느껴지긴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조금 어떤 지점에서 관객이 그런 걸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떤 점에서 조금 힘을 주고 싶으셨는지 욕심이 있으셨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가장 제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게 좀 일본어이긴 한데 그 야마를 이렇게 이렇게 야마를 부린 지점은 저는 성령 씨가 겨울 부분에 걔랑 대치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카메라가 성령 씨 시선을 따라서 쭉 거의 한 2, 3분을 이렇게 훑는데 저는 그 지점이 제일 힘을 쏟고 싶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는 굉장히 잔잔하고 누군가는 심심하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스펙터클한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찍었거든요. 그렇게 만들려고 했고 근데 그게 어떤 보이는 것의 스펙터클이라기보다 어떤 정신의 풍경이 굉장히 스펙터클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찍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장면도 식물을 보는 장면도 그런 지점이 있었고요.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왜 저런 걸 굳이 찍지? 누군가는 또 되게 뭔가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네라고 하는 지점들은 가끔씩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각 지점들은 다 다른 것 같고 저는 사실은 큰 생각은 없었는데 느꼈다는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게 어떤 영화가 삶은 아니지만 삶을 해석하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방식이랑 영화를 볼 때 느끼는 방식이랑 어느 정도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 같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각 개인마다도 다르게 느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그 시를 보면 요즘 특히 현대시에 좀 이런 전위적인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그런 시들이 보면 그 시 안에서의 어떤 서사보다는 서사는 애초에 이해할 수 없는 식의 어떤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혹은 그게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시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시어 자체가 주는 느낌으로 그 시를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언어 그 시어들이 나열돼 있는 그 맥락 없이 나열돼 있는 거를 가지고서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근데 우리는 시를 볼 때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게 어려워한다는 거는 애초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게 언어기 때문에 특히 이 언어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만의 사람들의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어서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건데 이 영화가 그것과 되게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장면이 이어져 가고 주인공이 뭔가 행동이 다음 행동이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린 자꾸 이제 거기에 의미를 찾고 스토리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이 영화는 사실 그거에 목적이 없다 보니 해석이 막히는 거죠, 자꾸. 그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묘미라고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전위적인 시가처럼 만들어진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영화를 그럼에도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러닝 타임을 무엇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가 이 영화가 그랬을 때는 이 장면이 주는 텐션, 이질감, 장면이 던져주는 어떤 기이한 느낌들 이것들이 계속 그 우리한테 어떤 긴장감을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떤 감정적인 긴장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고적인 긴장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말하자면 장면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영화일 수 있겠다. 장면에 대한 이끌림으로 감독이 이 영화를 계속 장면들을 이어나간 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그 장면 촬영을 할 때 이게 어찌됐건 시나리오를 우선 먼저 써간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장면들을 찍어 나갔었을 텐데 이 장면으로 끌어가는 영화들을 어떻게 그 장면들을 구상하고 촬영 설계를 해 나가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걸 너무 간파당한 느낌이라서 좀 부끄럽기는 한데 제가 이 영화를 완성되고 나서 조금 나중에야 느꼈었던 건데 내가 어떤 컷과 컷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의 충돌이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너무 못 썼나 이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나의 씬으로서 그 장면 그 자체로서는 제가 많이 집중을 하고 공을 들였던 것 같은데 그 컷들이 이어지는 그 컷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에는 살짝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시나리오를 쓰고 콘티를 구상을 할 때는 촬영 감독과 같이 3D 프로그램으로 모든 장면을 거의 대부분 다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괜찮나 안 괜찮나 좋나 그 좋냐라는 기준은 각자의 마음의 울림이겠죠. 그런 것들을 해서 웬만한 장면들은 거의 다 3D로 구상을 했었고 그거를 스토리보드로 만들고 최대한 그것을 그대로 구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혹시 촬영장에서 카메라를 대거나 아니면 촬영장에서의 어떤 느낌 때문에 그 즉흥적으로 생각난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뭐 그 운전석에 인물들이 빠진 장면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다 설계를 해놓고 찍으셨을 수도 있고 운전 장면을 찍다가 보니까 여기서 인물을 빼볼까 해서 빼고 찍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흥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 이게 즉흥적인 것들이 아니라 다 계획된 것이었을까? 좀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거의 다 거의 다 계획했던 대로 했었던 것 같고, 계획하지 않은 대로 해서 즉흥적으로 찍으면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좀 편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컨트롤이 잘 안 됐던 것은, 조금 즉흥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마지막 엔딩 장면 있잖아요. 그 폐허가 된 리조트에서 샷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즉흥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도 콘티가 다 있었고, 그냥 상황이 안 되면은 샷을 조금 바꿨을 뿐이지 거의 그대로 실행을 했었고, 저는 그 즉흥의 힘을 뭐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게 순간적으로는 그 현장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으로서는 굉장히 충만하고 좋은데, 그것이 결과로서는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의문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즉흥적으로 끌어낼 만한 능력이 아직은 그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편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직관적으로 써나가신 것 같은데, 막상 촬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시고 직관보다는 치밀하게 하신 것 같아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서 배우분들이 좀 어떤 확신 믿고 가는 부분이 신뢰가 좀 생겼을 수 있겠다. 이 감독이 찍고 싶어하는 장면이 너무 명확하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없는 운전석도 그랬고, 그 주차장 같은 공간도 되게 우리가 사실 자주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익숙한 곳인데, 이것이 장면으로 다뤄질 때, 그리고 그 안이 그런 식으로 보여질 때 오는 그 낯선 느낌과 그 이상한 뭐랄까 공포심 같은 것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 주차장 장면은 혹시 어떻게 해서 처음 찍게 되신 건가요? 그 공간은 저희 아버님이 일하는 공간입니다. 그 주차장 장면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원래는 자기가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대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를 줬죠. 그러면서 막 혼자 연습을 하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국어책을 읽는 거예요. 그냥 전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자자. 그래서 자게 되었고, 아무튼 그런 주차장의 기계들의 이미지나, 특히 이 영화에는 기계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했던 이유는, 기계의 움직임에는 마음이라는 게 조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움직임이나 말에는 마음이 보통 있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라는 것에서 시작하기도 했고, 기계는 마음 없이 움직이는데 보고 있으면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마치 뭔가 생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사람의 마음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기계의 마음은 어떻고 개의 마음은 어떻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담고 싶어서 그 동물들도 나오고 기계도 나오고, 어쩌면은 그냥 인간이기는 한데 병석에 누워 있어서 그 말이나 소통이나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런 인간도 나오고, 다친 인간도 나오고, 똑같이 생긴 인간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영화 만든 사람으로서 궁금했던 게, 아니 이 주차장의 이 내부의 이 기이한 모습을, 왜냐면 우리가 이게 익숙하게 들어가는 장소는 아니니까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지? 이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고 계신 덕분에 거기를 내부를 그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신 적이 자주 있으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한번
거기를 내부를 쭉 돌았는데 그 충격을 그 이미지적인 충격을 너무 크게 그날 받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녹여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 영화에 녹여낸 건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들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딱딱 무슨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내가 그 세계 위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감각이 저는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어떤 계속 일으켜지는 심상들이랑 비슷한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넣었었습니다. 그 장면이 되게 이상하게 뭔가 공포감이 생겨가지고 이 공포감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 공포 영화 중에 큐브라고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렇게 큐브가 막 움직여서 막 하는 그 거대한 공간이 막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하게 무서움을 준다 하면서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긴장감이 영화를 계속 나를 붙들고 있는 느낌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 장면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러니까 의도했든 안 했든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가 된 어떤 긴장감의 측면에서 클라이맥스가 된 장면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저에게는 그 임신했다라는 말이 맞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상태인데 실제로는 그 레퍼런스는 뭐냐면은 이제 간이 많이 안 좋아지면은 복수가 상당히 차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간에서 독소가 생성이 되고 간성원수가 와가지고 사람이 약간 그 정신적으로도 착각을 하고 망상과 선망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장면이라고 했을 때 그 장면이 주는 또 하나의 그 어떤 기이한 임팩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두 주인공이 만나서 도달한 곳에서 마주하게 되니까 이게 약간 클라이막스 같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여기서의 이 기이함이. 그 장면은 어떻게 해서 찍게 되신 거예요? 어쨌든 이 여름 장면은 그래도 나름 어떤 추리물이라고 할까요? 일부러 더 그렇게 했어요. 겨울은 그냥 완전히 다 구성된 게 없어서 해체시킬 수는 없었지만 뭔가를 구성되는 느낌이 없었는데 겨울에는 그래도 누군가를 쫓아가고 이야기를 따라서 실마리를 따라서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결말은 어쨌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거고 알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결말을 상정해 두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들을 쓴 거여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결말이 최대한 사람들이 내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시선을 끄는 드론 같은 것이 떠 있다. 왜냐하면 제가 드론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 드론이 있으면은 그 어느 공간에 드론이 있든 저는 거기에만 이렇게 시선이 가가지고 마치 그래서 인물들이 드론에게 최면을 걸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 장면들을 뭔가를 찾아서 갔는데 최면에 걸린 것처럼 허무하고 그냥 시선만 꽂히고 그냥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 영화 보고서 감독님이 드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였거든요. 왜냐면은 그 드론 장면에서 직접 그 드론 조종하시는 분으로도 나오고 영화 중에 그 우호가 그 약간 새 날아다니는 거 장난감 하길래 이분은 뭔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실까? 약간 이런 생각 들었는데 싫어해서 찍은 거였다는. 예. 저는 그 한강에 있는 서울함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흉물이 제가 싫어하고 흉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화에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그 집 앞에서 줄넘기 하는 사람도 싫어하시고. 싫어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것도 정말 예, 맞아요.
이 감독님이 되게 많이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도 감독님이시고 그 뒷모습으로 걸어가는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아닌 뭔가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일리가 있던 게 이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쓸 때 그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되게 애매한 나이대였고 영화를 찍지 않으면은 조금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고 많이 좀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태여서 제 스스로가 싫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그런 것의 반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원래 또 영화 만드는 일이 약간 늘 자기 혐오의 순간을 맞이하는 작업인 것 같기도 해서 이 영화를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심란함과 당황스러움으로 봤다가 두 번째 보면서 느낀 거는 저는 이제 그 배우님들한테서 좀 많이 받는 게 오히려 생겼었는데 이 영화가 두 번째 볼 때는 이 영화는 서사를 보는 영화가 아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그 배우분들의 연기를 되게 세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단서를 찾으려고 하니까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배우들의 어떤 눈빛 하나, 뭐 땀 한 방울 막 이런 거에서 막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배우분들 연기를 보는 또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원용 배우는 보면서는 저와 작업할 때는 아예 보지 못했던 모습들, 결의 연기들, 표정들, 눈빛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그래서 배우분들께 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성영 배우님께는 그 영화 안에서 어떤 두 인물을 연기를 하는 셈이잖아요. 그것들을 두 인물을 각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영화는 정확하게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를 설명하는 영화는 아니니까 어떻게 좀 스스로는 구분을 지으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막 분석적으로 언니는 이랬을 거야, 동생은 이랬을 거야 이렇게 저는 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일단 그 연기를 할 때 시간차가 되게 처음에 나왔던 게 24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근데 감독님도 이게 보시는 관객분들이 언니인지 동생인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르시겠지만 제 머리는 저만 아는데 머리 길이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할 수는 없었고 감독님께서도 그걸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처음에 나왔던 단편 영화를 찍을 때에는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언니를 찾으러 다닐 때에도 동생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감독님이랑 같이 대화를 해본 결과에 꼭 뭔가를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까 그 감독님께서 배우분께 그냥 존재하시면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영화 만들 때 때로는 그 어떤 장면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굉장히 막 불편하게 되는 장면 같은 걸 찍을 때나 그러니까 배우 본인 스스로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를 찍게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배우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냐면 뭐랄까 이 감정으로 이입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배우님도 저도 그냥 이 모니터에 지금 잡히는 이 느낌을 보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장면 안에서 표현되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된다, 이런 몸짓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자로 합의를 하고 촬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 작업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 배우님께서도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도 그 내가 이 감정을 지금 이해하고 표현하겠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한 1cm 정도 미소 짓는 걸 표현하겠어.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작업은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본대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 성인은 무언가를 바라본다 했을 때 정말 그냥 바라보기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었거든요. 근데 대사가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오히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선 제가 꼭 무언가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제가 대사를 뱉으면서 그 근영 감독님 촬영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촬영이 시작이 되면은 대사가 있는 부분에서는 저도 모르게 확실히 그 감정이 들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대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려웠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되게 괴로울 수도 있고 혹은 되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네. 이것 때문에 되게 나쁜 버릇이 생긴 게 다른 작품에서도 너무 분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연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게 됐기도 했고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이렇게 때로는 어떤 장고 끝에 악수를 두기도 하고 너무 고민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가는 연기가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좋은 경험이 된 거겠죠. 맞아요. 그 최원용 배우님한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처음 보는 최원용이었는데 이 영화에서 우호의 인상적인 거는 어쨌든 변화에 있었는데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게 그 모습과 그 다리를 잃고 나서의 모습의 차이가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 든 남자를 간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리고 그 일하는 모습과 이런 것에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어떤 건조함, 피로함 이런 감정이 들었다가 다리를 잃고 나서는 계속 어떤 그 막 땀을 흘리는 모습에서처럼 어떤 불안, 공포, 그리고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로 이제 그려지고 그 오히려 이제 그 과거에 그 남자를 만나서 막 그 당황하는 모습, 막 말을 막 그 떨면서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사람의 어떤 불안과 공포의 감정이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이 사람을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주더라고요. 그 전에는 굉장히 건조하고 피로한 모습이었으니까 이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을 연기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설정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이나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뭐 우호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좀 이상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성령이랑 다르게 이해를 못하면 움직이지 못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든 이 친구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시나리오를 들여봐 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었어요. 이 뭐랄까 사실 우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조심성, 경계심, 의심이 좀 다분한 인물이 됐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또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케어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얘는 또 이제 보험조사자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병행을 해야 되니까 이건 쉽지 않고 너무 괴롭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괴롭고 이런 피상적인 연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얘한테는 좀 어느 순간 뭐랄까 이런 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런 일상이 감정 소모조차 되지 않는 약간 좀 굳은 살이 배긴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굳은 살은 사실 만졌을 때 뭐 통증은커녕 어떠한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호 같은 경우는 약간 전반부에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키워드 삼아서 연기했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하나 겪잖아요. 아버지를 이제
잃고 또 다리 한쪽을 잃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은 살이 떨어진 그 부위에 돋아다는 새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모습 후반부에 나오는 우호는 어딘가 모르게 다 좀 연약해 보였어요. 좀 취약해 보였고 어울리지 않고 뭔가 어설프고 왜 이래? 말도 왜 이러지?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근영이랑 이야기했었을 때 저는 그때 촬영하면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호의 생존 전략이었구나. 이 후반부에 겪고 나서 이 친구는 본인의 색깔과 모습은 이게 아닌데 성격은 이게 아닌데 혼자 있을 때를 더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성령이랑 같이 있으면서 뭔가 그 변죽을 울리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도 얘한테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야만 하고 하는 것이 통틀어서 봤을 때 이게 5호의 생존 전략이지 않을까? 서바이벌 택틱스가 아닐까? 그래서 후반부는 약간 좀 전반부랑 다르게 그런 영화 제목이랑 어울리게끔 표현하려고 염두를 뒀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배우분의 생존 전략이 약간 정반대였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성현 배우님께서는 약간 더 비우는 방식으로 그 생존 전략 서바이벌 택티스를 만든 거라면 원영 씨는 그 어떤 식으로든 채워 넣어서 생존 전략을 만드신 거구나. 약간 이 생각 드네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두 배우의 각자의 다른 방식. 그래서 뭐 제 감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배우님의 이 영화 속의 성령과 성의를 보면서는 오히려 이제 그 건조함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속내를 더 알 수 없게 되는, 더 수수께끼가 되는, 더 미지의 영역이 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원효 씨는 그 안에서 어찌됐건 계속 그 맥락이 있는 어떤 감정을 계속 만들려고 했다는 것도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전과 후의 대비나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그렇게 해서 표현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기.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처음에 볼 때 약간 영화 외기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그냥 몰라 이러고서 그냥 봤어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뭐지? 배우분들이 되게 몸이 건조한 표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도 환하게 웃은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울거나 감정 표현이 강한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근데 그런 것을 감독님이 혹시 디렉팅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배우분들이 그것도 자유롭게 대본으로만 표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취향이기도 한데 저는 영화 속에서 사람의 얼굴 나오는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제가 찍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 얼굴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 사람은 얼굴에 표정이 다양한데 강아지는 아무 표정을 좀 짓기도 하는데 그래서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좋거든요. 근데 사람의 얼굴은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구체적이라서 그거를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가 있었고 표정도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너무 확 드러나가지고 특히나 제가 그 최원영 배우님한테는 더욱더 형 조금만 더 이렇게 빼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테이크를 진행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배우의 얼굴을 굉장히 잘 찍는 감독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그 성령 배우님이 거의 엔딩 씬 무렵에 나오는 클로즈업 장면 같은 거라든지 또 최원영 배우님의 어떤 삶에 완전히 지쳐버린 듯한 그 공허한 눈빛 같은 게 이제 클로즈업으로 잡힐 때 이분은 클로즈업을 되게 잘 찍으신다. 배우분들의 이게 굉장히 잘 표현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편집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설계되고 계획된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놀라워서 질문의 방향이 좀 바뀌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일종의 어떤 식으로 이 작업을 했을까를 계속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장면들을 찍어 나간 다음에 편집실에서 이것들을 순서를 막 배열하면서 어떤 느낌들을 발견했을까? 라고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계획된 방식대로 찍은 거를 그대로 편집을 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거의 그대로 시나리오 순서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편집하는 것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그냥 앞단에서 이렇게 좀 몰아서 하는 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순서를 바꾸기는 하는데 거의 시나리오 그대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을 할 때 그 순서가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순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되게 전제로 깔아놓고 편집을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엔딩 씬이 오프닝이 될 수도 있고 오프닝이 엔딩이 될 수도 있어. 뭐든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야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편집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 그 정반대 지점에 있는 작업이어서 이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이 영화가 어떤 서사의 맥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데 영화의 문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을까를 어떻게 고민했을까, 어떤 장면으로 시작해서 어떤 장면으로 끝날까를 혹시나 편집에서 정해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시나리오 쓰실 때 정해져 있었던 시작과 끝이 없다면 그럼 시나리오 쓰는 당시에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을 그러니까 이 꼬리 잡기를 어디서 시작을 하고 이 꼬리 잡기를 어디까지 가다 끝낼 것인가가 분명히 시나리오 쓸 때 고민이었을 거죠. 고민이라기보다 선택의 순간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그 앞에서 나레이션으로 이건 그 최가 나에게 요구를 해서 쓴 소설이다. 소설 혹은 일기이기도 하고 내가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시작이고요. 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져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고 중간을 채우는 과정이 있었지 어떻게 끝을 맺을까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생각해보니까 어떤 글들은 이렇게 있었는데 오프닝에 제가 걷는 모습은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면서 여기에 어울리는 거는 뭘까를 생각을 하다가 어떤 원래 갖고 있었던 촬영 감독이 찍었었던 그 제가 걷는 어떤 장면인데 그걸 여기에 넣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 최로부터 요구받았던 선물 그래서 쓴 소설 혹은 일기가 나 박근영이 쓰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걸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쓴 건데 저는 이게 소설이고 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나름대로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가짜 같은 가짜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야기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야기는 가짜인데 그거를 꼭 사람들은 리얼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믿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가짜를 가짜처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의 시작을 아예 선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레이션으로 영화 시작할 건데 여기에 어떤 장면이 들어가면 좋을까 해서 기존에 찍어놨던 소스가 생각이 나서 하시는 마지막 장면은 시나리오를 이미 구상할 때부터 끝은 폐허의 리조트에 가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끝난다라고 정해져
있고 중간이 이제 계속 꼬리 잡기가 시작됐었습니다. 그 배우분들께도 이 장면들에 있어서 좀 이 장면을 찍을 때 좀 개인적으로 감흥이 컸다? 혹은 영화를 볼 때 찍을 때 몰랐지만 이 장면이 감흥이 컸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아버지 병가를 하는 장면, 그 장면이 처음에 찍을 때 이제 그 장면 찍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재료랑 이런 거를 이제 근영이로부터 받아가지고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하루 이틀 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찍을 당시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다시 보니까 좀 약간 마음이 아팠던 게 이걸 꺼내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영화 찍을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이 영화를 다시 볼 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병간호를 그렇게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찍을 때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는데 다 찍고 나서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을 봤을 때 아, 저 친구는 저렇게 무감각하게 병 케어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직접 겪어봤을 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좀 남다른 감흥을 좀 갖는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충건으로 나오신 분이 남자분이신데 그 임신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모습 그대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분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좀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꼭 임신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충건 나오신 영호 네, 계영호 배우. 계영호 배우님이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아픈 사람을 타이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영화 안에서도 타이르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고 그 오빠께서 정말 그렇게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연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상황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감흥이 있었던 것 자연스럽게 같습니다. 리액션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때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영호 형이 그날 뭐가 갑자기 작두를 탄 건지 첫 테이크에 그 연기를 한 거예요. 너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같이 지켜보던 친구랑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서 막 입이 딱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한 테이크 만에 끝나면 왠지 안 되겠을 것 같은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한 두 번 더 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 첫 번째 거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 더 못할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네. 접신을 하셨었군요. 아 맞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났는데 그 아까 즉흥적인 거 얘기하셨잖아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우호가 아버지를 면도하기 위해 잠깐 옮기고 나서 베개를 들어서 원래는 임금 왕자를 쓰기로 했었었는데 그 원영이 형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돼? 그래서 네 아무거나 쓰세요 이렇게 했어가지고 현장에서 뭘 쓰시긴 했는데 저는 그게 지금도 뭔지 몰라요. 무슨 한자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전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이거를 지구에서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시나리오상에서는 왕왕자를 쓰는 거였었어요. 전 몰랐죠. 이걸 왜 써? 이걸 왜 써? 얘는 이런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냥 그 친구한테 하루의 루틴 중에 하나였던 거였고. 근데 너무 왕왕자라는 말은 너무 저한테는 피상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좀 하루 며칠 좀 고민을 해봤다가 알게 된 게 진실할 경이라는 한자예요. 그게. 근데 그게 진실할 경이면서도 또 다른 의미로 마음 허할 탐이라는 글자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의 한자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랄까 아버지를 모시는 그 순간만큼은 좀 진실할지언정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의 마음은 많이 허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비롯해서 쓴 한자였었는데 오야 그거 언급해줘서 고맙다. 근데 저는 오늘에서 저번에도 한번 지나가듯이 말씀해 주셨는데 듣고 그렇구나 했는데 까먹고 오늘에서 또 그렇구나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원영 배우님이 연기에 임하실 때 어떻게든 연출자와 상관없이도 스스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연기하셨던 것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조차도 처음 알게 된. 얘기 계속 들어보면서는 감독님께서는 그
어떤 계획되고 구상된 그 CG로 미리 다 폰티 작업까지 한 상태로 찍으셨다 보니 현장에서 유독 감흥이 컸던 장면 같은 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저는 그거를 사전에 프리비주얼을 하는 이유가 아 이게 내가 상상했던 장면이고 이게 그림으로도 표현이 되고 이대로 찍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건데 그게 카메라로 찍힐 때 막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컷을 안 해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혼난 경우도 있었고 근데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흥은 언제나 충만해요. 그 찍을 때가 저는 제일 좋아요. 사실 편집할 때가 괴롭고 가장.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지금 상상하는 머릿속의 그림을 이 구상화를 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 구상화된 것이 실사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희열을 느끼시는. 미치죠. 거기서 제가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제 근영이랑 작업을 하면서 근영이로부터 되게 좋은 칭찬을 딱 한 번 들었어요. 연기가 너무 좋다는 칭찬. 그게 뭐였냐면은 전반부에 욕조에 누워있는 그 우호의 목주름을 보고 목주름은 타이트 컷인데 형 영화 너무 좋아요. 주름이 너무 살아있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런 약간 그런 발상이 이게 그날로 끝난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나도 형 저 그 장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면서 나 그냥 목주름인데 나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너무 살아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좀 독특한 친구의 연출이었습니다. 목주름도 프리비주얼로 만드셨었나요? 아 그것도 프리비주얼 했었는데 근데 그 장면은 저는 그것도 사실은 목이나 다리나 뭐 어디 신체 일부분을 쭉 찍어야 되겠다라는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목욕하고 있는 사람 신체 일부분을 찍고 싶다. 근데 그 장면 너무 좋은데. 네, 정말 좋은데. 좋다고 하십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기 가운데. 네, 들으면서 질문이 계속 나가지고 몇 가지 같이 질문 드리면 제일 간단한 거는 그 서울함을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왜 싫어하시는지랑 저는 그 편지의 글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게 어느 부분에서 그 인용한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인용한 부분인지 막 궁금했거든요. 그래서인데 근데 저는 그 글이 너무 좋고 그 글을 쓴 사람이 뭐 이상하다거나 정신이 이상하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사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거나 뭐 그런 미쳤다고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감독님이 그 글을 쓴 자신에 대한 감상인지 수도 있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서울함은 한강에 놀러 갔는데 전 처음에 보고 이게 역시 현실이 영화보다 세다라고 그때 느꼈거든요. 서울함이 한강에 있는 거 보면서 너무 저런 게 왜 있지? 왜 내 시선을 계속 뺐지? 너무 징그럽다고 느꼈어요. 그냥 너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냥 한강에 그게 그곳에 있어서 싫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소설의 어느 부분을 인용했냐면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뭐 살려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물을 먹느라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허공을 향해 개처럼 짖었습니다. 딱 정확히 그 구절을 인용을 소설에서 했고 그리고 그 편지는 제가 쓴 것도 있고 창작을 해서 근데 어떤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말싸움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막 리플로 말싸움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그냥 긁어온 것들도 있고 그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다른 거일 수 전체적으로 제가 교정을 했지만 그런 맥락에서 그랬었고 제가 만약에 그 편지를 받았다면은
물론 유심히 읽고 누가 썼을지 해서 상상을 했겠지만 조금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썼으니까 제 자신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 편지를 순수하게 자기가 직접 다 썼다면은 그 사람은 좀 가까이 두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좋게 읽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네. 또 질문이 혹시 있는 거 있으실까요? 죄송한데 장준희 배우님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세차장 장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차에서 나오라고 하던 장면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장면이 끝나고 세차장으로 넘어가거나 하면 이제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거나 그런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뒤에 내용이 좀 궁금한데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준희 선배님이 거기서 너무 무서운 그 중년 남사야 특유의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저는 그 장면 속으로 영화 속으로 침입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세계에는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떤 외부 세계에서 갑자기 불쑥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쳐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여름으로 바뀌면서 그걸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선배님이 그런 걸 했고 그러면은 이제 잡혔을 때 한번 이제 이렇게 드자비 같은 게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전 참았어요. 여기선 참자. 나도 궁금하다 하면서 그냥 저도 결심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면이 비어져 버리면은 저도 궁금한데 보는 사람은 또 오죽 궁금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배우님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방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도 이렇게 감독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시나리오 외에 어떤 캐릭터에 관한 트리트먼트를 어느 정도로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비 오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즉흥적으로 찍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찍으셨던 건지 일단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이렇게 영화의 서사의 방식을 이렇게 캐릭터의 서사의 방식을 쌓아가는 방식이 조금은 다르셨다고 지금 대화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트리트먼트를 받았고 어떻게 캐릭터를 쌓아 나가셨는지가 궁금해요. 트리트먼트는 아니었고 시나리오를 받긴 했는데 그냥 전형적인 시나리오이긴 했었어요. 지문이 워낙에 많은.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부연적인 뭔가 자료를 더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을 때 뭘 줬는데 그때 A4 용지 한 두세 페이지 되는 뭔가 글을 줬어요. 근데 그 글에서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거 너가 좀 부연 설명 좀 해줘야 된다. 뭐래더라? 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잠궜는데 돌아보니까 가스레인지가 불이 붙었다. 나는 분명히 잠궜다고 손에 촉감까지 느꼈는데 이건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CCTV가 있으면 밝혀줄 텐데 왜 불이 났을까? 뭐 이런 쪽의 트리트먼트는 아니었고 뭐 이런 자료였었어요. 뭐 저는 그걸 보고 알았겠나요? 뭐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건 좀 너가 그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설명드리자면은 원용이 형께서 질문을 막 이건 뭔 의미야 이렇게 해줬을 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던 당시의 생각을 모두 적어서 드렸었는데 그것이 조금 좀 추상적이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고 또
그 비 오는 장면을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원래는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촬영을 미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로. 그래서 강행을 했고 비가 와서 창에 비가 내리는데 거기서 원용이 형이 딱 일어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와이퍼를 키지 말아라. 그 누구도. 그게 즉흥이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었고. 와이퍼 켜져.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싹 씻는 거죠. 아, 네, 그런 걸 했고, 네, 그런 거. 이따가 한번 제가 저한테 오셔서 한번 같이 얘기해요. 저도 보면서 오늘 처음 보는 장면 많았어요. 근데 몰랐던 얘기 많아가지고. 저도 똑같이 요청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근영 감독님께서 두세 페이지가 되는 뭔가 이메일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감독님과의 이런 방식이 처음이었고 저는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귀찮지 않기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감독님이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나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감정에 대해서 찍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영화를 봤을 때 생각보다 감독님이 진짜 이런 것까지 의도하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느꼈던 부분이 저는 많아요. 두 번째 봤을 때는 더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이 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감독님이랑 되게 오래된 편인데 서로 친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되게 애틋하고 친한 관계인데 저는 이 영화가 감독님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두 번은 물어보지 않아요. 알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근데 영화도 저한테 똑같았어요. 어차피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 안 해주실 거고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어차피 그래서 감독님이 근데 그리시는 거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상황에만 집중해서 연기를 했지 저는 오빠를 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기도 했고 되게 대단하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오빠처럼 막 엄청 열심히 분석을 해야지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영 저는 감독님이랑 그렇게 해야지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네, 워낙에 또 천부적인 그랬던 재능을 것 갖고 있어가지고.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감독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작업 방식으로 조금 더 영화를 만들어 보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고민하고 계신 건지. 근데 다른 거를 잘 하고 싶은데 그게 그런 게 저한테 있나 그거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작업 방식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영화를 더 찍고 싶고 계속 찍고 싶은 마음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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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가득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작업된 또 다른 영화를 보는 것도 또 재밌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이제 이미 존재하는 영화가 있기 때문에 또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오늘 GV가 이 서바이벌 텍사스의 마지막 GV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정에 대한 그 소회와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촬영된 지는 3년이 되었고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많은 관객분들이 보시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 분 한 분의 반응들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맨날 검색해가지고 누가 반응을 했나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저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그리고 찍은 다음에 개봉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좀 우울했던 사람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고 영화를 찍어가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삶을 섞어야 되고 누군가랑 그러면서 저도 되게 밝아지기도 했고 더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러므로 인해서 영화를 찍음으로써 그래서 항상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순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는 워낙에 또 불친절하고 모호하고 난해해서 사실은 개봉하기까지에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영화 자체가 좀 많은 상처를 좀 안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뭐 누군가는 또 흥미롭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 영화를 많이 이렇게 뭐 할퀴기도 하고 좀 안 좋은 비평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처음에 이 영화가 이렇게 나오면은 분명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같아라고 저도 감독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감독은 약간 좀 타협도 해보면서 편집을 해서 좀 더 양을 줄여볼까, 제목이라도 바꿔볼까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하면 할수록 그러면 자기가 의도했던 영화가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어이 자기한테는 이 영화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영화가 아니고 자기가 이 영화라는 그 바닥에서 자기 색깔을 잃지 않기 위한 자기만의 서바이벌 택틱스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많이 어렵고 하더라도 이 근영 감독님의 앞으로의 좀 용기 있는 그런 행보를 좀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뭐랄까요 사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어떤 홍보와 이런 거는 사실 기대는 하진 않지만 오늘 영화를 보신 이 관객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한 대사나 아니면 뭐 흘러나왔던 멜로디의 한 구절 같은 게 잠시 머릿속에 좀 담겨져 보는 건 어떨까 그런 무드의 밤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좀 가져봅니다. 네. 오늘 너무 오랜 시간이었고 또 GV가 짧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끝까지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영화가 개봉이 돼서 너무 그냥 마냥 기쁘기만 했지 이렇게 GV를 올 때마다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는 몰랐었는데 근영 감독님이랑 원영 오빠가 진짜 매번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GV 때마다. 저는 그냥 기쁘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질문도 좀 해주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님이 의도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게 저희 영화 홍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희소한 영화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이 강의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